이번에는 생활 속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건강에 상당히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 정보도 상당히 많이 이제 뭐 정보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논란이 되는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면 이게 나쁘다 이제 이런 식의 그 정보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비타민 D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궁금한 게 주변에서 보면 조금만 배가 아프거나 그리고 또 뭐 몸살 기운이 조금만 있더라도 아스피린 먹을래? 네. 아스피린 주려고 하시는 네. 분들도 꽤 있고 또 심장 질환에도 좋다 그래서 해외 나갔다가 아스피린을 네, 싸다가 네.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스피린이 대체 언제 먹는 겁니까? 아스피린 말씀하신 대로 아스피린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 않나요? 네, 원래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이제 주된 성분인 건데 대개는 진통, 소염이라던가 해열 작용을 이제 주되게 해서 사용되는 약입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통증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것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스피린이 되게 혈관벽에 혈소판이 엉겨 붙어서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발견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적은 양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진통소염제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진통소염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네네. 여러 역학적 그리고 임상적 연구들을 종합해서 나온 최근의 지침을 보면 뭐 심근경색이라던가 뇌졸중 같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긴 질병을 앓았거나 아니면 그런 질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평가를 해서 그런 약을 복용하게끔 권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 한번 먹어보자. 심장병이 적게 생기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아스피린 역시 치료 작용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는 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아스피린을 처방받아야 되는 대상이 맞는지를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고 처방받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아스피린은 워낙 보편적인 약이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있군요, 약이라는 게. 네, 네. 아스피린을 먹으면 이게 속쓰리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냥 임의로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보다 또 암 예방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예. 그것 때문에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론 좋은 효과가 있는 약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속쓰림 같은 위장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궤양이나 이런 위장 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생각한다면 출혈성 경향이 생기는 거죠. 이게 혈전을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피가 나더라도 지혈이 잘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출혈이라던가 뇌출혈 같이 피가 잘 멎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검진을 할 때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하게 되면 검사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 5일에서 7일 전부터는 아스피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직 검사를 했다가 출혈이 생겼는데 아스피린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멎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의 출혈성 부작용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출혈성 부작용 말고도 드물지만 아스피린에 상당히 과민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복용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아스피린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주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영유아 같이 어린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제 뭐 인플루엔자나 수두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때 이제 열도 나고 하니까 아스피린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뭐 흔하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라이 증후군 같은 또 심각한 문제를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을 임의로 먹는 것을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네. 조심을 해야 될 텐데 그런가 하면 최근에 또 발표가 있었는데 한국인 8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네. 이런 조사 결과가 또 나오니까 비타민 D를 더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신경을 쓰게 맞아요. 되는데 비타민 D가 많이 든 음식은 어떤 걸까요? 네, 비타민 D가 많이 든 음식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비타민 D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네.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제 기름 성분에 녹는 비타민이고요. 대개는 우리 몸에서는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대개는 뼈 건강과 많이 관련이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폐경기 여성에게서 이제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골다공증이라던가 노인들이 이제 뼈가 약해지니까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생긴다던가 네네.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예. 이제 최근의 연구에서는 많은 뭐 대사성 질환이라던가 각종 심혈관 질환 그리고 심지어 암까지 그리고 면역 질환 다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비타민 D는 아까 이제 먹는 거 말씀을 하셨지만 대개는 기름기가 많은 생선 기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생선, 연어라던가 뭐 정어리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른 음식으로는 버섯이라던가 계란 노른자에 많이 함유가 돼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비타민 D는 먹는 걸 통해서 이제 체내에 흡수가 되고 축적이 된다기보다는 가장 주된 원인 근원은 햇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햇볕에 있는 자외선이 이제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을 도와주게 되고요. 우리 뭐 체내에 있는 비타민 D의 거의 80% 이상이 햇볕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한국 사람들의 80% 이상이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 이런 통계가 뉴스를 통해서 딱 나오면 네. 이거 큰일 났어. 비타민 D 먹어야 돼. 안 먹으면 큰일 나. 이런 네, 그렇죠. 아까 그 말한 것처럼 그런 네. 위기감도 되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햇빛 네, 벽에는 네. 좀 힘들고 그러니까 보충제를 먹을까? 이런 분들 네. 많단 말이에요. 그 네. 보충제를 근데 또 오남용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떨 때 먹어야 될까요? 네, 뭐든지 이제 불필요한데 드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물론 부족하면 충분히 드셔야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매일 낮 시간 동안에 햇볕이 좋을 때 나가서 한 1, 20분 정도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채 팔과 다리를 노출시키고 있으면 그러면은 충분히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외선 조사량이 많지가 않아요. 겨울에 특히. 예.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현대사회에서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셔서 뭐 하루에 햇볕 한 번도 안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비타민 D 부족이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비타민 D 역시 부족한 사람한테는 보충제로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최근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 D와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비타민 D 먹으면 무조건 건강에 좋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그냥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데 그냥 몸에 좋기 때문에 먹어서 나중에 보면 그런 비타민 D와 관련이 돼 있는 그런 질병들이 위험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증거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비타민 D를 먹어야 이제 뼈가 건강해지고 뭐 그런 병들이 예방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내가 비타민 D 수치가 기준치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보충제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보충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족된 정도에 따라서 주사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용량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좋다고 해서 임의로 그냥 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임의로 사서 드시기보다는 병원에서 상태에 맞게끔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다룬 아스피린이나 비타민 D처럼 건강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 좀 유의해야 될 것들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은 먹는 걸로 병을 고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은 먹는 걸 통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약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연구 결과가 요즘은 실시간으로 거의 발표가 되고 그게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럼 저걸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특정 질병이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칼륨 같은 경우도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많이 권장을 하지만 콩팥 기능이 나빠져 있거나 하는 경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나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이제 그런 것들을 조언을 받아서 드시는 것이 필요하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좋은 음식도 과하면은 안 좋고, 뭐 남에게는 네, 해가 되는데 그럼요. 나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네. 꼭 병원 찾아서 자신의 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의사와 상담을 한 뒤에 먹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